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이었죠.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을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거대 야당이 새를 과시하듯 밀어붙이자 여당은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법파업 보장법과 언론 독립성 보장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정사에 남을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만 매몰돼서 헌정과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인질 삼는 민주당, 한마디로 상식을 포기한 무책임한 집단입니다. 재계도 노란봉투법 통과로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인한 일자리 축소를 우려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을 불러왔습니다. 지난달 여야가 정쟁 중단에 합의하며 모처럼 정책 경쟁에 나선 지 보름여 만에 다시 강대강의 대치 전국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한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2차장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등을 현재 수사하고 있는 현직 검사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짓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죠. 나쁜 짓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왜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걸까요?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압박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법안도 강행 처리하고 검사 탄핵도 후다닥 처리하다가 오히려 국민의힘에 허를 찔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최초의 의혹 제기, 그걸 누가 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의 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제일 밑에를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초등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가뿐하게 들어가는 국내 굴지의 재벌의 부회장이십니다. 이 재벌, 이 그룹을 이정섭 차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2015년부터 거의 매년 해왔어요. 과연 자기가 수사를 했던 그룹, 그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이게 적절한 관계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자, 저렇게 김의겸 의원이 수사검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또 앞장을 서서 탄핵 소추해야 된다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검사 탄핵, 이른바 개딸들 압박에 철험회가 주도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당 안팎에서도 지금 비판 의견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철험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그 배후에는 사실상 개딸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탄핵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개딸도 작용을 했겠죠. 이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사유 자체가 뭘 이게 사유로 삼는 건지 자체가 불분명해요. 지금 드러난 거는 위장 전입 정도고 나머지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불과하거든요. 부킹 뭐 다른 사람 거 해줬다 골프장.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청탁 금지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판례들을 보면 벌금 사안이에요. 근데 위장 전입이라는 거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여태까지 장관 후보자들을 하면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30여 명 강행했을 때 레퍼토리로 나왔는데 탄핵 사유다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그때 임명은 왜 했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면은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 사안 나오면 민주당에서 앞으로 계속 탄핵하겠다. 그럼 논리가 일관되겠죠. 판사도 이 정도 사안 나오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법률적인 소양을 한번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헌재에서 인용될 것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니까 탄핵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또. 왜냐하면 책임 못 지니까. 나중에 분명히 이거 기각될 거거든요. 예. 전에 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9대0 기각 나왔을 때도 아무도 책임 안 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률적으로 무지하다는 것만 드러낼 뿐이기 때문에 이게 인용될 사안이라고까지는 또 얘기 못 해요. 여태까지에 대해서 이런 책임도 안 지면서 정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여러 가지로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거는 지금 정쟁에 이용하는 것인데 이정석 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예.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이 없고 그렇게 명확하면은 사실 공수처에 지금 고발도 돼 있잖아요.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 건데 그 이전 국회에서 70여 년 동안 검사에 대해서 탄핵 안 했던 건 이유가 있어요. 최후 수단성이라는 게 있고 이 사유가 공익을 위해서 직에서 배제할 정도의 압도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탄핵하라라고 헌재 결정례가 있는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탄핵할 것 같으면 그냥 직무에서 수사 못하게 정지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붙이고 싶은 말은 우리 법에서 클린 핸즈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클린 핸즈의 원칙? 남에게 잘못을 묻기 위해선 내 손부터가 깨끗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의혹에 휩싸여 계시죠. 그 더러운 손으로 지금 누굴 탄핵합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그러겠죠. 돈봉투 사건 아직 확인 안 됐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럼 예.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뭐가 확인됐나요? 똑같죠? 이게 지금 이런 당리당략으로 추진하는 거는 국민께 손해가 귀결되는 것이라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거는 민주당이 정책 대결, 민생 대결 못 하겠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김포시 서울 편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입장 발표 못하고 미적미적대다가 아 이게 민생 정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할 게 없네. 아 우린 대립각을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는 탄핵 잘하지. 탄핵으로 밀고 나니까 지금 서울시 얘기가 싹 사라졌잖아요. 저는 그런 의도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많은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클린 핸즈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더러운 손인지 아닌지는 말씀 도중에 그거는 뭐 아직 결정낸 거 아니다. 지금 이제 재판 중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 중이라고 변명할 것 같으면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왜 이정석 검사를 콕 집었을까?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한 이유, 이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민주당 설명으로는요. 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수원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데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또 이 대표 부부 법카 유용 의혹, 또 쌍방울 관련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총괄해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검찰이 지난 9월에 수원지검이 수사했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여 혐의와 또 백현동 사업 특혜 제공, 위증교사 혐의 등을 묶어서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된 바 있는데 이 검사에 대해서는 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 또 스키장 리조트를 이용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에 대한 전과 기록을 조회했다. 이런 내용 등을 토대로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요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때문에 과연 이 같은 내용이 징계 가운데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그러니까 탄핵거리가 되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탄핵거리. 이 부분만 좀 짧게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리죠.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십니다만
위장 전입 잘한 거 아니에요. 위장 전입 잘못한 겁니다. 처벌받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동안 장관 인사청문회 때 위장 전입 나왔는데 위장 전입했다고 장관 못된 분들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이라도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면 일개 검사가 탄핵 사유가 되면 장관도 탄핵 사유가 됐겠죠. 그러면 장관 되는 것부터 막아야 되는데 그런 적은 없다. 그래서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걸 굳이 일하고 있는 공무원을 탄핵시킬 만큼 중대한 범죄냐,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사실 그 탄핵이라는 건 거의 최후 수단성이 있어요. 법적 절차, 징계, 형사 사건으로 안 되고 나서도 정치적인 것과 결합돼 가지고 압도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하라고 지금 헌재에서도 그렇게 판시를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콕 집어가지고 이정석 검사만 찍어가지고 위장 전입 문제 삼았으면 사실 민주당 공직자들 다 털어가지고 위장 전입 나오면 다 물러나실 건가요? 예. 논리 일관만 해주시면 이렇게 국민적인 공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검사를 탄핵한 거거든요. 장관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례적이다 보니 검찰총장 역시 참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를 탄핵해 주세요.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자, 한동훈 법무장관도 탄핵이 아니라 보복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재판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탄핵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지목이 돼 있었고 국회에서 통과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자, 우선 지금 콕 집어서 왜 이정섭 검사를 탄핵하느냐. 아니, 검찰하고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콕 집어서 수사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단체장 그렇게 많은데 놔두고 성남FC 후원 계약에 불과한데 그걸 가지고 제3자 뇌물죄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혐의를 걸어가지고 지금 또 무지막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 좋습니다. 클린핸드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비리를 수사하는 사람이 검사가 자기도 깨끗한 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청탁금지법, 위장 전입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전과기록 조회 같은 겁니다. 제가 경찰을 해봐서 아는데 경찰관들 전과기록 조회 무단으로 해주면 바로 해임되고 사표를 받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죠. 이런 범죄를 이정섭 검사가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지금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통해서 정치의 영역까지 깊숙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에 대한 반작용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원석 총장도 자기를 탄핵하라. 저 말씀이 지금 대통령도 자기를 탄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데 자신을 탄핵하라 저런 말이 사실은 스스로 정치적인 수사를 지금 내뱉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지금 검찰이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부득불 비정상적인 검사 탄핵이라는 것이 뭐 보통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조금 비정상적인 그런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이 저렇게 작정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나름의 자유권 내지 방어권,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왜 콕 집어서 하냐면은 수사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정석 검사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되는데 왜 탄핵을 하냐.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는 건데 왜 논의의 초점을 흐트리시는지 모르겠고 공수처 고발돼 있으니까 수사하면 되고 징계하면 된다는 건데 탄핵을 하는 건 지금 당장 수사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냐. 그 부분에 포인트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탄핵 찬반에 대해서는 이 정도 듣는데 저는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고했고 뭐 노란봉투법, 뭐 강행 처리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게 나와 있지만 탄핵 소추는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누구 콕 집으면 이걸 막을 수가 소추 때까지는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탄핵 심판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분의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사표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이라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징계 수단이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에 이상식 위원장께서 그대로 민주당의 속마음을 그냥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하느냐는 말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속마음이잖아요. 뭐 사정은 제가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수사 검사에 대해서 중간에 감찰을 해도 되고요. 뭐 수사 의뢰를 하라고 하면 돼요. 상위 같은 데서. 불러서 청문회 같은 거 해도 되고요. 근데 갑자기 탄핵으로 간다. 그 논리라면요. 이재명 대표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제명을 결의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정도 혐의면. 근데 혐의가 훨씬 많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검사의 비위나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 절차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 이 말이죠. 의원도 수사. 그래요. 의원도. 의원은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무지막지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핵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합니다. 탄핵을 소추하는 권한 뭐 지금 이 민주당에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아마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망들을 했었거든요. 최지원 기자. 그런데 갑자기 이 필리버스터를 안 해요. 필리버스터를 안 하면서 민주당의 전략이 상당히 어그러졌다. 빗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이제 필리버스터를 원래는 그 노란봉투법이랑 그 저희 방송 3법에 대해서 저지하는 목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의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바로 표결에 붙일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끝내도록 하는 표결을 하거든요. 그럼 그 표결에 민주당이 참여해서 한 번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법안 하나 올려서 표결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 필리버스터 시작되면 또 표결해서 통과시키고 하는 그 두 법안에 대해서 총 법안은 4개죠. 그러니까 5개죠. 그 5개 법안에 대해서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문제 때문에 이 두 법안은 그냥 통과시키고 탄핵안은 대신 표결에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한 건 한 건을 필리버스터를 끝내면서 동시에 표결에 붙이게 되면 결국에는 탄핵안도 언젠가는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 그게 이르면 이제 오늘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똑같이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본회의 표결 자체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내부적인 결론에 따라서 필리버스터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이거를 시간을 끌어주는 게 오히려 민주당한테 유리해지는 거다. 민주당이 원래 그걸 원했던 거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 그래픽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허를 찔린 민주당에 대한 그 시간적 상황 좀 보시죠. 그러니까 보고를 했는데 의원들이 퇴장을 했었잖아요. 뭐 여기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필리버스터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안 해. 왜 안 해? 그냥 끝내 여기서. 어차피 뭐 그냥 밀어붙일 거잖아. 그러면 탄핵소추는 그거 뭐 72시간 안에 해야 된다며. 한번 또 해봐. 우리 없으니까. 오늘 회의는 끝.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72시간 내에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법안 자체가 폐기가 되거든요.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다시 고민에 빠졌는데요. 이거를 최대한 그럼 다시 재보고가 되게 돼서 표결을 하는 방안을 이번 본회의를 오늘 이제 여야 합의로 열어서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72시간에 표결에 붙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72시간 내 폐기되는 문제는 그냥 포기하고 자진 철회 방식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보고된 이 법안에 대해서 탄핵안에 대해서 자진 철회를 한 다음에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에 다시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제의를 해서 표결에 붙이는 방법 지금 그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월 말 정도에 또 한 번 더 있다고요? 예, 11월 30일 아니면 12월 1일이 지금 유력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혹시 그 과정 아세요? 이게 갑자기 뭐야? 어제 저희들 그래서 필리버스터 순서 다 정하고 기자들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꽤 오래 갈 거다. 근데 바로 끝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윤지혁 원내대표가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김진표 의장에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탄핵안이 올라오면요. 24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경우 그 요건을 만족시켜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회의는 어제 딱 하루밖에 없었거든요. 하루 지나면 끝나는 거니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그 24시간 넘어가는 요건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오후에 갑자기 탄핵안을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그냥 보고를 하는 기습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가 이제 또 잡혀 있습니다. 11월 30날, 12월 1일 이틀 연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30날 올린 다음에 24시간이 지난 12월 1일 어느 시점에 탄핵안 표결이 가능하게 되죠. 그거를 아마 민주당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탄핵은 탄핵대로 가고 그러면 아니 법안을 빨리 그렇게 끝내주면 이제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방송 3법 이건 뭐 쟁점 법안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빨리 끝내주면 어떻게 뭐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의 요구권이 있죠, 대통령에.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 거부권에 기대서 의정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의석수가 너무 적다 보니 또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갖고 있다 보니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국 의석수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탄핵안을 막는 것,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까지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또 법사위 회의장은요. 이런 뭐 상황에서도 또 상임위 회의장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예결위가 있고 법사위가 있습니다. 근데 법사위에서는요. 의원들이 웃음바다가 됐대요. 잠시 동안이나마. 그동안 사사건건 부딪혔던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어제는 이런 장면을 연출했대요. 문제는 이거예요. 마약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 정말로 필요한 민생 수사라고 한다면 검찰총장께서 마약 수사에 한정되어 있는 특활비를 좀 더 유연하게 다른 특활비를 당겨서라도 유동성을 좀 원활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 뜻을 아시겠죠? 제가 오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공감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한동훈 장관이 공감합니다. 응? 아니 공감하면 안 되잖아. 지금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뭐 내용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뭐 웃고 그래도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는 건데 중요한 건 검찰이 마약 수사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예산을 안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되면서 논란이 된 거잖아요. 이 발단은 검찰 특활비를 좀 삭감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으로 비롯됐는데 특히나 그 특활비 안에 마약 관련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특활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한동훈 장관이 이를 놓고 세금 갑질을 거대 야당이 벌인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홍 원내대표가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수사비를 그러면 10억쯤 해주게 되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이냐 말 같지 않은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가짠다라고 이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한 겁니다. 이 한 장관은 여기에 더해서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대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반발을 했고요. 가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세금 갑질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말 가짜게 생각할 것 같다 이런 반발도 내놨습니다. 예. 자, 이 뭐 특활비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카드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약 수사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약이라는 게 이게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자, 정책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총선 앞두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상당한 내홍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얘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민주당이 탄핵 카드로 이재명 대표를 뭐 방탄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저렇게 처리를 하고 또 한 장관과 연일 설전을 벌이며 반격에 나선 듯 보이지만 사실은 민주당 내부는 시간이 갈수록 언제 쪼개질지 모르는 갈등이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가 지금 더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여당에서 시작된 이른바 험지 출마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뭐 험지 출마해야 된다, 당대표 다른 데 가야 된다. 이러니까 아니 김기현 대표 다른 데 가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셔야죠. 이러면서 옮겨보는 모양새입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비명계 의원 몇 마디 하다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래요. 어제도 또 한 중진 의원이 이 문제,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부터 좀 험지 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해야 다선 의원들을 설득도 되고 그런 거거든요. 당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아무래도 앞장을 서야 되죠. 네. 뭐 사병보고 나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죠. 사당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네네. 아울러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친명 인사들 조정식 사무총장, 뭐 안민석 5선 의원, 그다음에 우원식 4선 의원 이런 분들이 먼저 정성호 의원, 친명 의원들부터 국민의힘이 요구하듯이 네네. 신윤계원도 결단하라고 요구하듯이 뭐 결단을 하는 것이 그 바른 방향이겠죠. 자, 막 이름 나와요. 이제 정성호 의원, 그다음에 뭐 우원식 의원 이름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현우 의원뿐만 아니라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콕 겨냥을 했어요. 예, 지금 계속 강성 발언을 김두관 의원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 김두관 의원이 지도부부터 험지 출마를 각오해야 된다. 장수가 앞장을 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친명이 안방을 차지하고 비명이 험지로 출마하는 이런 구도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압박도 내놨습니다. 또 이 김두관 의원 발언에 앞서서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도 이런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북 출마를 직접 권유를 했다고 해요. 이 경북 험지 출마 권유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다른 의원들한테 직접 건의를 했는데 예.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대표가 이제 고향이 경북 안동이기 때문에 안동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예. 주변 인사들로부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반발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권도 갖고 있고 인재 영입권도 갖고 있고 인재 발탁권까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보통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 오는 게 인재 영입위가 하는 역할인데 이번에 이름을 인재위원회로 바꾸고 외부 신진 인사를 발굴하는 것보다 내부 인사에서 좀 더 유력한 분들을 차출하겠다 이런 의지까지도 이제 목표다라고 하면서 밝히게 되면서 사실상 사당화 논란이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재를 원래는 인재 영입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총선 요때쯤 되면 나와요. 인재 영입은 바깥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거고 발탁은 안에 사람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안에도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영입할 때는 이 사람이 친명인지 비명인지 몰라요. 뭐 본인이 친명이라 해도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발탁은요. 이미 당내에 있어요. 이분이 친명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문제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총선 국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열차게 대여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총선 때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심판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거 다 그대로 두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대표가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을 끌어야 의석수가 극대화된다는 그런 아주 간단한 논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을 상당히 잘 활용했어요. 바로 국회의원 나가서 되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만의 사법 리스크, 그걸 당에 온통 부담을 주면서까지 1년 반 동안 전국을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당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요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주인공이 김두관 의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차기 대선 후보 그 과정을 놓고 이제 견제 조금씩 들어간다. 이재명 대표도 개딸들한테만 기대서 정치하고 계속 그렇게 있기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저는 거기까지 봤습니다. 짧게요. 근데 뭐 제가 뭐 반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당 대표가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안동에 출마를 했다. 안동에 묶이게 돼요.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논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요, 총선은 지역구 구민들 253개 지역구의 주민들이 당대표 보고 뽑지 않습니다. 후보를 보고 뽑고 그래서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선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하는 거지 당대표의 역할, 우리가 당대표를 보고 총선 때 투표를 했던 거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지난 20대, 21대, 19대 이때 총선 때 양당의 당대표가 누구였는지 생각나십니까? 그 논리는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호사님께도 말씀을 드리면 재판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받아야 되는데 안동 내려가면 안동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언제 재판받고 언제
선거 운동합니까? 이것도 좀 논리가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는 당에 부담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민폐인 것 같은데 본인 간판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는 본인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 그 이외엔 뭐 다른 건 생각할 수도 없고 그때 가가지고는 아마 총선 핑계 대가지고 재판 일정을 또 어그러뜨리지 않을까. 저는 법조인에서 그게 걱정입니다. 예, 뭐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니까 친명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 보고 지금 거의 뭐 저 험지 가서 저렇게 고생하라고 지금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야? 험지 출마 요구는 당을 지금 험지로 몰고 가는 거다. 사실상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당을 험지로 몰고 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자기가 또 출마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지역을 선택해서 가서 주권자의 평가를 받는 거지. 너는 어디 나라가 너는 어디 나가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저는 뭐 험지 출마하기보다도 당신 그만두든지 용퇴하든지 길을 열어두든지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정직한 말이지. 그냥 낯선 데 가서 죽어라.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본인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표현을 못했는데 낯선 데 가서 죽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정성호 의원 이름이 막 나와요. 이제는요. 지금부터는 내 이름 막 거론되면 잠시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하겠습니다. 뭐 민주당 의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뭐 험지 출마 얘기 나오고 뭐 삼선 의원 중진 어떻게 하셔라. 용퇴 이런 얘기할 때 내 이름 나오면 해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사실 민주당에 계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여당 이제 혁신 경쟁이 시작됐다. 개혁 공천 경쟁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 여당에서 먼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대책을 내놓고 이제 개혁을 이제 국민들한테 내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최근에 저희 민주당이 너무 좀 고요잠잠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단식을 하시고 또 그동안에 이제 구속영장 기각 이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깊어지시고 넓어지셨다 저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금 본인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본인께서 이제 저번에 하신 말씀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신 적이 있고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지게 되면은 본인도 이제 설 당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총선 승리에 올인하고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경북에 출마한다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어떤 모종의 결단을 내릴 타임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두 분이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재명 험지 출마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게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를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이게 과연 득일까? 실일까?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안동에 나온다. 그래서 안동에 저희가 이제 좋은 후보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볼 때는 당선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 선거 과정 자체에서 화제는 많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낙선하면 우리 국회에서 뭐 불체포 특권 얘기 나올 리도 없고 재판도 빨리 진행되고 할 테니 국민들 입장에서 훨씬 더 편안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당대표까지 험지 출마 얘기 나오잖아요. 이러니 비명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비명계는 안 그래도 당내에서 이런저런 비판받고 있는데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리는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탈당도 할 수 있다. 이런 카드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당도 할 수 있다. 탈당하겠다 아니에요. 탈당할 수 있어나 잘못하면은 자꾸나 이러면 나 당 나갈 수도 있어. 지금 이 카드까지 쓰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지금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거든요. 당 조직 전체가 친명일색으로 일단 됐고요. 더민주혁신회의나 강선 당원들의 테러에 가까운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무당 유튜버들이 날뛰면서 친명 후보 누구?
반명 후보 누구, 친명 후보 찍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유튜브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납니다 그거. 조금이라도 대표에게 쓴소리하거나 좀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그냥 너는 역적, 너는 수박. 그런 분위기가 지금 꽉 차 있는 거죠. 뭐 12월까지 안 되면 그때는 결단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민물고기인데 저는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소금물이 돼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12월까지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조홍천 의원. 자기는 민물고기랍니다. 그러니까 정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쓴맛, 정치 뒤에 무슨 협잡 이런 거 잘 모르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담수에 민물에 소금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숨을 못 쉬겠다. 나 이런 정치법 잘 모르겠다. 아니 할 말을 하는 게 정치 아니냐. 근데 지금 당대표한테 이상한 얘기했다고 막 나를 이렇게까지 몬다. 나는 정치하는 거 이렇게까지 이분 말로는 추잡한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시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조홍천 의원 독특한 분이죠. 강골 검사 출신의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탄핵 전국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서 뭐 그 문건 사건 여기에 연루돼서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계신데 원래 성정상 민주당하고 맞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 정치 사정 때문에 거기서 정치를 시작을 했고 재선까지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민물고기, 담수, 이제 소금물 이런 얘기 하셨는데 민주당 상황이 과거보다 확실하게 아주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그런 분위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거의 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계실 때의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 맞느냐. 민주라는 글자를 계속 갖고 있는데 저는 당명 바꿀 정도로 당 분위기 완전히 바뀌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출입하는 최지원 기자.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때요? 지금 조홍천 의원만 저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이상민 의원. 그래, 나 이준석 만났어. 얘기했어. 뭐 탈당하라고까지 내가 얘기했어. 나오라고 했어.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좀 결이 달라요.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허. 탈당에 대한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움직임은 분명히 가시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홍천 의원까지도 지금 원래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었는데 12월 말까지 고려해보겠다 이런 공식적인 발언을 한 걸 보면 이제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기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비명계로 꼽히는 김종민 의원이나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내에서의 개혁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이상민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이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당 움직임을 내고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 이른바 보수에서 촉발된 제3세력 신당과도 약간 결부할 수 있다, 결탁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반면 지금 조홍천 의원이나 이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신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우르르 나와서 만드는. 예, 그 이른바 이제 범야권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정체성은 유지해 가겠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 탈당을 하겠다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좀 갈래가 엇갈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소수 조국 전 수석도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추미애 송영길 전 대표 역시도 신당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의 연대는 또 어떤 식으로 벌어질까 이 부분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수 소장님, 이게 탈당을 하기 전에 나 당 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 때와 정작 탈당을 한 다음은 달라요. 본인의 위상이 정말 차가운 그렇죠. 바람에 나가면 어떤지 뭐 많은 분들이 압니다. 그런데 이 탈당이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이렇게 꺼내 드는 이유, 이 부분을 진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당을 개혁해달라는 그런 호소나 외침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저분들이 지금 탈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고 우리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나가면 이제 바람 몰아치는 광에 홀자 서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민주당 지지도가 지금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가 암울해지는 것보다는 본인들도 지금 이 당을 어떻게든지 개혁을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지금 민주당이 비명을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친명을 대거 등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나
윤핵관들이 그대로 득세하고 그대로 공천되고 하면은 선거에서 질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당에서도 비명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친명만 이렇게 일색으로 국민들 앞에 내놓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나 배려나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도 쉽사리 탈당을 해서 신당으로 가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조홍천 의원, 뭐 이상민 의원 지었고 지금 다른 분들 친명으로 알려진 분 가서 저 거기 뭐 선거운동하고 지금 선거운동은 아니에요. 사전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 만나고 명함 돌리고 있어요. 이원우 의원 마찬가지고요. 윤영찬 의원 지었고 마찬가지예요. 이미 친명계인 분들이 나 여기 출마할 건데 이러면서 사람들 만나고 있어요. 근데 탈당 땡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명계 지역구에 친명계가 가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방적인 어드벤치를 주거나 아니면 전략 공천을 하면 문제지만 뭐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하는 것 그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경선은 어쩔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도요. 지금 뭐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지역 출마하면 다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근데 이렇게 의원들이 힘들어하고 나 당 나갈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강성 지지층, 개딸들 때문인 측면이 많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인데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머리에 수박 씌우고.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여기 있네 여기 찾았다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일부러 숨었네 불이 켜져 있구만 있어 안에 문 좀 열어주세요 김정민 나와라 천원짜리 당원을 분실하는 김정민 자 우리 천원짜리 당원들 왔습니다 김정민은 민주당에서 꺼져라 김정민은 민주당에서 탈당하라 자, 저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올린 사진 보시죠. 저게 지금 이재명 대표 SNS에 올린 사진이에요, 최지연 기자? 예, 맞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오후 8시 반쯤에 올렸는데요. 그 개딸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저렇게 수박 풍선을 들고 윤석열 퇴진 외치면서 비명계 의원 지역구 앞에 가서 저렇게 수박 풍선을 터뜨리고 이런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마디 하셨네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밑에 또 그런 행동을 담은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강성 지지층 일부의 모습을 저렇게 사진으로 같이 공개를 했는데 이 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 메시지를 낸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 예, 사실상 이제 간접적으로 자제해달라라는 취지로 해석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발언들만 했지 저렇게 공개적으로 직접적인 자제를 촉구하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너무 침묵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거 즐기는 거 아니에요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사진 딱 올리면서 이게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여태까지 비판 저걸로 진짜 살짝 피해가려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못이 벌어졌을 때는 뭐 징계를 항상 매번 했어야죠. 그래야지 의원들께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장을 깔아주지를 못할 망정 지금 오히려 부추겼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저 게시글 하나 가지고 저게 사라질 리도 없거든요. 물리적 테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했던 거는 옛날에 모택동과 홍위병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적극적으로 하라고 안 했지만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홍위병에 대해서 저런 뜨뜻미지근한 관계로 끌고 왔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뭐 서북청년단이 그랬고 홍위병이 그랬어요. 그렇죠. 역사에서 배우는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징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징계 한 번은 했어요. 이러다가 한참 또 지나가다가 또 SNS에 턱 올려가지고 나는 할 거 다 했다. 아니 피해자가 가가지고 경찰한테 제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요? 저도 피해 당한 적 있는데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자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서 수사를 진행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법적인 절차가 그냥 다 무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는데 저런 식으로 나쁜 것들이 설치게 하면 좋은 것들이 다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의도하는 것 같은데 이 공천과 관련해서도 예전에 그래요. 스탈린이 항상 투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표를 계산하는 사람이 결정한다고 하는데
개딸들이 저렇게 득세하면 당원 투표도 그렇고 ARS 투표도 그렇고 저런 분들이 원하는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상민 의원이 공천 장난질이 심히 우려되고 그 공천 장난질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꾸 그거에 대해 딴 얘기하고 시스템 공천인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20년 국회의원 생활을 했어요. 그분이 모르실까요? 자꾸 딴 얘기해가지고 피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세 번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키워드는 청년입니다. 인요한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이 미래다. 5년도 넘었는데 헬 조선이라는 말을 듣고 그 38선 위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요번에 와서 진정으로 조금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청년이 미래다가 우리 슬로건입니다. 타이밍상, 지금 시점상 민주당은 내용을 겪는 시기라면 국민의힘도 내용을 겪고 있지만 혁신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뭔가 한 발씩 앞서가는 양상이긴 해요. 물론 나중에 민주당도 이런 카드 내놓겠죠. 일단은 지금은 국민의힘이 먼저 내놓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 안은 이 혁신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먼저 나중에 민주당이 혁신안 내놓거나 어떤 국민들에게 공감 가질 수 있는 거 내놓으면 그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뤄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입니다. 조선일보 오면입니다. 서울 강남과 영남의 청년들 공천하고 공개 오디션을 보겠다. 혁신위가 서울 강남 그리고 영남 이른바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평가받는 지역 여기는요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전략 지역구 이게 무슨 얘기냐? 오디션 프로그램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계 공쟁을 통해서 후보를 뽑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스터 트롯 아시잖아요. 미스터 트롯에 막 우리 영웅이가 어떻게 됐어요? 막 계속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젊은 청년 한 사람을 그 지역의 스타로 만들어서 그 후보를 공천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참신합니다.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비례대표 일정 부분도 아니에요. 아주 상당 부분을 청년들을 앞줄에 세운대요. 1번부터 쭉 저기까지 절반가량을. 자,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청년 몇 살이지? 나도 청년인가? 청년 몇 살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45세, 당규상 45세 미만으로 돼 있는 사람들을 이제 청년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국회의원들은 뭐 그 45세쯤 됐는데 나도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다소 이제 의아해지는 부분들도 가끔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데 45살, 올해 45살인 분은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네, 그렇게 되겠죠. 이 45세 미만으로 돼 있는 청년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의 50%를 할당하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게 전체 유권자 가운데 45세 미만 유권자가 38%가량입니다. 그런데 청년 국회의원은 그 대비 4%에 불과하다면서 비례로라도 일단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게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의 주장입니다. 이 강남이나 영남 등 특히 국민의힘 우세 지역 일부를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을 해서 공개 오디션도 치르게 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선거철 들러리로 이제 청년 후보들이 쓰이는 게 아니라 지자체나 위원회에서부터 청년 참여 의무화 비율을 확대해서 청년들의 국회의원 진출을 더 넓혀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은 청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주민등록증상으로. 조금 넘었습니다. 예, 조금 아쉽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 그러니까 대변인이시니까 청년을 앞세운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일단 그 혁신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 중에 숫자가 나온 게 처음입니다. 45세라는 게 하나 나왔고 비례대표 50%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잘 보시면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 정치인, 그러니까 신인, 정치에 처음 발딛는 사람이 국회를 가기 위한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다. 일단 우리 선거법 과정을 보면은 현역 당협위원장 또는 현역 의원이 아니면 당원 명부조차 볼 수가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시작부터 굉장히 앞에 나간 상태에서 현역 의원이나 현역 당협위원장들이 출발을 하는 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별도의 장치가 없으면 정치권과 전혀 연이 없는 굉장히 유능한 젊은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도 586 운동권들이 주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분들 나이가 이제 60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주류를 점하고 있는 거고 저희 당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 대해서 배려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또 하나
저희의 유리한 지역구에 아예 청년으로만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사실은 21대 공천 때도 있었어요. 청년 벨트라고 묶어서 했는데 그때는 청년 벨트 지역이라고 묶은 지역이 저희 강세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가 됐는데 이제 강남, 영남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만요. 근데 제가 요 얘기는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이 그러면 다 100% 답이냐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아니 그동안 내가 여기서 한 4년, 아니 8년 두 번 떨어져 가면서 열심히 내가 지금 밭을 닦아 왔는데 갑자기 청년이 들어온다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분 죄송한데 김남국 의원도 나이로 따지자면 청년이에요. 자, 나이로 따질 게 아니냐. 뭐 모든 게 다 나이가 다 기준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나이는 많으셔도 생각은 젊은 분이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저는 오히려 나이로서 청년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도 지금 개혁 공천은 기득권을 얼마나 낮추고 그래서 진입 장벽을 없애주느냐. 그래서 신진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아주 짧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청년은 아니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의원들은요. 나한테 질문을 한다니까요. 자, 영남권 의원들 자 이제 출마 스타이잖아요. 스타니까 저 서울로 가시고 삼선 중진 많이 하셨잖아요. 12년. 자, 그리고 친윤 의원들 지금 힘 있는 분들이 좀 빠져줘야죠. 이렇게 계속 눈치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친윤, 영남. 가장 대표적인 대상으로 누가 거론되고 있죠? 그렇죠. 김기현 대표입니다. 요즘 계속 질문해요. 기자들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밥도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체해. 최근에 이런 중진 의원들 불출마, 이런 혁신위의 권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잘 한번 보죠. 자, 지금 웃는 게 아니야. 자, 지금 당 대표도 이러니 지금 다른 의원들도 이제 당 대표가 뭐 움직여줘야지 안 움직여주니까 이제 기자들이 3손 이상 누구 있지? 막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머지않아 아마 자신에게 돌아올 화살을 미리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이분들 저희들이 뭐 특정한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꼭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영남권 스타 중에 김기현 대표와 함께 거론됐던 분 있죠? 저분입니다. 주호영 의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험지 출마는 그냥 권고다.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권고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 보시죠. 5선의 정진석 의원. 여러 차원에서 고민하겠다. 뭐 얘기가 나오면 고민할게요. 나 고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나한테는 아직 언질이 없네. 자, 그러니까 5선인 만큼 언젠가는 본인에게도 이런 얘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아직 언질은 없다.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보시겠습니다. 역시 5선의 서병수 의원. 방향은 맞다. 그래, 그렇게 가야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아니 그런 얘기를 좀 하려면 나보고 나가라는 건데 내가 정치 5선까지 했는데 부산 지역에서 그렇게 털을 닦고 고생했는데 그런 얘기 하라면 나가라고 하려면 예의를 좀 갖춰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등 떠밀려 나가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 이분들의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아니 오래됐다는 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지금 반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요 얘기 윤희석 의원께 질문 드리면 대변인께 질문 드리면 같은 당에 계시니까 구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맞는 얘기긴 한데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예의를 다 갖춰가지고 제의를 드려야 된다. 그 부분이고요. 사실 뭐 빗대가지고 프로야구에서도 아직 한참 뛸 수 있는 저분 왜 은퇴하지라고 했을 때 팀 리빌딩 차원에서 희생하는 경우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제 신인 선수들한테 그 포지션에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가 안 가기 때문에 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그 사람이 은퇴해 버렸을 때 그 팀이 무너지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은퇴하기에 조금 남아 있을 때도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리빌딩이 이루어지는데 예. 당은 영속성을 가지고 국민께 정강 정책을 펼치며 정치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건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은 지역의 일꾼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국 정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 매몰돼 가지고 내가 이 지역하고의 유착 관계가 막 이런데 그러면 다음번에 구청장으로 한번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는데 김기현 대표에 대한 제가 글도 많이 읽어봤는데 저분은 꿈이 대통령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역에 묶여 있는 거는 사실 전국 정치를 위해서 한 번 희생하고 더 큰 정치 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역에서 국회의원 배지 여러 번 다는 거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분은 거기서 끝인데 네. 그게 과연 그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얼만큼 감동을 주고 국가의 발전을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겠나. 본인이 내가 권력을 계속 가진 거가 나라를 위해서 득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은 본인만 하는 생각일 수가 있어요. 예. 수십 년 오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 국민적 공감을 못 얻을 거라는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저희 구자룡 변호사님이 저희 이재명 대표한테만 쓴소리 많이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오늘은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지금 하셨습니다. 저는 자, 상식의 편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당 밖에 계신 분이니까 반대 땅에 있는 분한테 이런 질문 드리죠. 예. 아니 이게 자 떨어질 사람을 공천을 안 주는 거잖아요. 될 수 있는 사람을 공천을 빼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넣는데 이분이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지역을 뺏겨? 나 나중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거야. 실제로 그런 의원은 국민의힘에 있어요. 제가 특별히 지적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윤상현 의원 당에서 공천 안 줬잖아요. 그래도 당선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러면 과연 이게 국민의힘 스스로에게 아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될 정도로 힘이 있는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떨어뜨린다? 이게 뭐냐 이거죠. 그 부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획일적으로 타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유연하게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가령 저희 민주당 예를 들면은 저 양주의 정성호 의원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거기가 사실은 대구 경북이나 마찬가지 험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서 어렵게 해가지고 당선이 되고 4선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민주당의 우호적인 전략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외를 인정해주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예외가 또 너무 넓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나 타율적인 것보다는 하여튼 의원님께서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어떤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당 대변인 맡고 계시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그냥 국민의힘 얘기 막 하고 있는데 누구 나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한마디 좀 해주시죠. 공직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사유할 수 없어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 당 혁신위에서 앞으로의 공천 방향, 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공천 방향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지금 이 단계에서 왜 중진이나 지도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입장 표명을 안 하느냐라고 체근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방향은 이미 설정이 됐고 그 방향 거의 안 바뀔 거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천 안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자리 하나 비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신당, 금태섭, 뭐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 그런데 이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납니다. 야, 이거 그동안 뭐 따로따로는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번은 이준석 전 대표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만 신당 얘기 나오고 제3지대 얘기하는데 공개적으로 세 사람이 만납니다. 오늘 기자들 무슨 질문할까요? 아무래도 신당과 관련된 이제 합종연회, 그러니까 세 사람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냐가 가장 궁금하겠죠. 예. 오늘 이제 12시에 오찬을 같이 겸해서 논의를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아마 김종인 대표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기 때문에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만나는 것으로 지금 잠정 약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3지대 신당 창당 문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사실상 금태섭
전 의원한테도 뭐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양양자 전 의원과의 이제 연대 이런 것들도 제안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제 탈당을 얘기하고 신당까지 거론하는 배경에도 김종인 전 위원장의 조언이 영향을 미쳤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그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양양자 전 의원과 나아가서는 이제 범야권 일부 세력들까지로의 연대를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신당으로까지 이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과 이제 조언을 좀 들을 예정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본인이 이번 뭐 창당이나 신당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공개 표명을 해놓은 상황이기는 해서 막후 조력, 막후 조언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아마 맡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창당은 아예 나하고는 관계없어라고 하지만 왜 금태섭이, 왜 이준석이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영향력이 있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김종인 텐트 밑으로 모이는 게 많은 사람들을 모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야를 넘나들면서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다 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양당과 다른 독특한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그 정도의 영향력 가진 분이 없다. 그리고 그분의 소신이 양당이 갖고 있는 정책 기조와 다르고, 또 금태섭, 양양자 이런 분, 또 이준석 전 대표까지 그 생각에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 저희와 민주당 밖에서 어떤 정치 세력이 정당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힘이 없으면 어렵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겁니다. 그런 차원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이었습니다만 뭐 떠오르긴 좀 그렇겠습니다. 이른바 도장 들고 나르샤로 공천 파동 한참 있을 때 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표가 찾아갔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승리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예 김종인 위원장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체제는 사실 좀 불가능해 보이고, 저렇게 그냥 세 분 모이고 외곽에서 뒀다가는 이게 국민의힘 지지 세력만 오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 세력도 상당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능력과 효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제3지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잡탕밥, 저는 뭐 잡탕밥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섞인, 그래서 뭐 사상적인, 이념적인 공통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의 공감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당해서 이제 밀려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대통령 후보감도 있고, 지역적 기반도 있고, 물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물론 신당 제3당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반은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잡탕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에서는 아니다, 비빔밥이다, 맛있게 어우러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웃고만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노 관장은 직접 재판에 출석해서 30여 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이혼 소송 과정에 지금 뭔가 쟁점도 하나 있대요. 그건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먼저 소송과 관련해서 윤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혼 소송 2심에 나온 노소영 관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적절한 위자료나 지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노 관장 측은 재판에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 분할을 요구하며 근거 자료를 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SK 주식은 결혼 전 형성한 재산이라며 분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노 관장은 직접 법원에 출석했고, 재판은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을 마친 노 관장은 착잡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개인사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SK 측은 이와 별개로 계열사 사옥에 있는 나비센터에서 노 관장이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자, 그런데 노관장 측에서 SK 이노베이션의 그 빌딩이 있어요. 그 본사가 있는 빌딩, 종로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실 겁니다. 거기서 지금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못 나간다. 나가셔야 되는데 못 나가요. 이혼했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하고는 별개로 이 퇴거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SK 그 사옥이 입주해 있는 서린빌딩이라고 유명한 빌딩인데 예. 거기에 지금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 이제 노관장 있잖아요. 어허. 아트센터 나비가 거기 이제 입주사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실 주로 이제 일하는 곳이죠, 거기가. 어허. 근데 지금 SK 쪽에서 소송을 낸 거는 그러니까 원인은 단순해요. 임대차 계약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예. 뭐 SK 쪽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그 재계약을 안 하기로 한 게 2018년, 2019년 그때 이제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꽤 오래 한 5년, 6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어쨌든 이게 뭐 가족 간의 이혼 소송하고는 별개로 어허. 여기는 이제 빌딩 임대를 관리하는 지금 SK 쪽이 임대인 측이고 예. 그리고 지금 지금 아트센터 나비 같은 경우는 임차인 쪽인데 계약 기간 끝났고 한참 지났으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관장 측은 지금 이제 뭐 이혼 소송 중이니까 아마도 이제 뭐 그런 국면을 이제 뭐 감안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치사하다, 치사해. 지금 이혼한다고 나보고 나가라 그래? 뭐 이런 거예요? 뭐 이혼 소송 중인데 이런 소송까지 한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뭐 상업시설이 아니고 문화시설이고 직원들도 있고 이제 뭐 미술품 보관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 문제까지 얽혀 있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 전청조 씨가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결국은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혐의는 사기 등의 혐의입니다. 기자들은 이 점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과연 남현희 씨가 이 범행에, 이 사기에 일정 부분 공모를 했는지, 알고 같이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지, 통장으로 왜 돈을 받았는지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전청조는 이런 반응만 보였다고 합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남 씨 주장 중에 제일 반박하고 싶은 피해자에게 잠시만요. 한 말씀만 하세요. 자, 지금 언론이 제일 궁금한 건요, 변호사님. 그 남현희의 공모 여부인데 남현희를 콕 집어서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일반적으로 공모인지 아닌지는 어떤 점을 수사를 하는 겁니까? 이 범죄의 그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포개주기. 내가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받고 그게 그냥 한 몸으로 연결되는 그 관계가 있는지를 보거든요. 포개진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청조가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를 언제 알았냐. 그리고 그 사기 행각에 남현희가 투자를 좀 유리하게 잘 끌어내도록 말을 보태주고 자기가 여기에 뭐 관여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행동들을 했느냐. 아하. 그래서 지금 둘이 굉장히 첨예하게 싸우는 부분을 잘 보시면 어떤 걸 갖고 싸우냐면 전청조는 내가 가짜라는 거를 남현희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를 만났을 때 같이 만났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 펜싱협회 누가 데려갔는데 투자자를 만날 때 옆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남현희 씨는 지금 나는 시그땡땡 굉장히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 퇴거할 때 그 무렵에서야 확실히 알았다라고 시점을 굉장히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짜다라는 걸 알았으면 시점이 땡겨지면 남현희 씨의 공범관계가 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모르면은 모를수록 남현희 씨가 이제 피해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언제 알았느냐가 되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보태주는 말을 얼마큼 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편 남현희와 전청조의 대질 조사에서 일단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그랬다잖아요. 뭘 봐? 막 그랬다잖아요. 막 째려보면서. 그랬더니 전청조 씨가 수사관한테 이런 요청을 했답니다. 남현희와 저 단둘이만 한 5분만 얘기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네들 둘이만.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보통 이제 그 사기든 수사 과정이나 이런 공범 성립에 대한 판단 과정을 봤을 때 남현희 씨를 회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사람의 차이가 이제 시점의 차이거든요. 재벌 3세가 알았다는 아닌 것을 아는 시점이 지금 전청조 씨가 주장을 하는 건 그게 3월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투자자 소개하고 할 때 내가 재벌 3세 아닌 거 알았다라는 것이고 지금 남현희 씨에게는 10월 그것도 후반때거든요. 그 시그 땡땡 그 6개월이나 넘게 차이가 나네. 그렇습니다. 초호화 레지던스에서 다시 자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현희 씨는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고 본인의 억울한 거를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최대한 전청조 씨에게 관계를 지금 절연을 하려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면 이제 전청조 씨 입장에서는 자기 지금 구속돼 있는 입장이잖아요. 고작 할 수 있는 게 남현희가 일찍 알았다라고 하는 거밖에 없는데 지금 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안 되고 남현희 씨가 접견을 올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대질 조사 때문에 만난 마당에 남현희 씨한테 이러지 말고 우리 지금 서로 너도 밖에 나가서 나의 그 사기 행각에 대해서 좀 그렇게 폭로하지 말고 네. 잠깐만 여기서 전청주에 뭔가 이른바 근자감이라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남현희 쭉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분만 너 만나면 속일 수 있다. 너는 다시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왜냐? 지금 다른 사람 없이 우리 둘만 5분만 딱 시간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둘만의 뭔가 얘기를 통해서 지금 남현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니만큼 단순히 어떤 뭐 계산적인 측면이 아니라 또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다시 정말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남현 씨가 응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저 가능성도 하나 있고 그 5분 사이에 내가 아직 얘기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터지면 둘 다 죽어라고 압박 넣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협박용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최대한 줄여가지고 가는 게 좋을 걸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 뭐 어느 건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청주에 숨겨진 카드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추측입니다만 전문가들은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막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잖아요. 근데 두 사람 한때는 뭐 결혼까지 하고 아까 뭐 사진도 봤지만 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전청조가 프로포즈를 했대요. 프로포즈를 했던 영상이 공개가 됐다고요? 예,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영상이 공개되는데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만약 이런 사건을 모르고 저도 봤다면 이 프로포즈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공을 들였구나. 그리고 이 영상을 본 여성분이 굉장히 감동해서 마음이 혹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아주 본인들이 처음 만났던 단계, 여행 갔던 부분, 그리고 특히 남현희 씨를 찍은 사진, 이런 사진들을 쭉 저렇게 흘려보내면서 자세히 보시면 저 밑에 이 연인을 향해서 보내는 편정식의 글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러브 액츄얼리 뭐 비슷하게 따라한 것 같네. 아무튼.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냥 너무 단란해 보이는데 여기서도 전청조는 내 PR 좀 할게. 좀 귀티나게 잘생기고 돈도 많고 나 괜찮지? 라면서 일단 본인 과시를 다시 한번 하고요. 근데 연인들끼리 저런 거 할 때 돈 많다는 얘기를 보통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또 약간 이제 용어도 독특하게 쓰는데 뭐 너랑 못 헤어지겠는데 나 죽을 때까지 너랑 살자. 현이야 평생 조조랑 살자. 이게 이제 조조라는 게 우리가 전청조에 좋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애기들이나 연인들이 나 누구 내 이름 부르면서 이런 독특한 말투를 그대로 사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 영상만 봤을 때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가 만든 저 영상에 굉장히 감동했을 수도 있다 당시에는 그런 추측이 듭니다. 아까 다시 올린 조조랑 살자 한번 다시 볼까요? 야, 쭉 저렇게 영상이 쭉 이렇게 나간 다음에 자 마지막에 평생 나 죽을 때까지 너랑 살아야겠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현이야 평생 조조랑 살자. 달달할 때는 뭐 저렇게까지 했다는 건데. 아니 근데 지금은 공범을 두고 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 남현희 씨가 본인이 자꾸 억울하다고 하는 한 측면은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제 성별 논란도 있는 거고 지금 알려진 사실을 보면 가짜 임신에 거의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마음의 상처가 계속 이제 큰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관계를 원수라고도 아니고 왼수됐다.
이런 표현을 그렇죠. 쓰는데 지금 거의 그런 관계라고 보고 다만 두 사람의 연인 관계만 본다면 남현희 씨가 피해자일 수도 있겠지만 앞서 변호사님들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사기의 이 문제는 또 다른 피해자들하고 피해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남현희 씨가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있죠. 바로 남 씨가 운영하던 그 펜싱 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사건. 그때 남현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게 공개가 됐는데 이게 누구 앞에서 한 얘기느냐. 피해자인 학생의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느끼는 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의심되는 행동이 저한테는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발견된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학생들한테 집착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보였었어요. 아,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남현희 씨가 일단 본인이 학원장인데 그 학원에서 미성년자가 2명이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너무 책임지지 않으려는 변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특히 지금 가해자로 알려진 결국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만 그 코치에 대해서도 약간 칭찬하는 듯한 예를 들면 이게 장점이라고 보였다. 이거는 피해자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또 다른 가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매우 부적절하고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남현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총조도 있었다니까요. 전총조는 학부모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진짜 그게 끝이야? 너 더 말해. 너 더 있으면은 너 지금 말해. 근데 아직까지 얘기한 거는 한 아니었습니다. 다른 데까지 제가 가진 공권력, 능력 가리지 않고 조선 다 알게요. 가족 중에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참 굉장히 친분이 있는 이모분이 성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직을 맡고 계세요. 아니 지금 우리 가족 중에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이런 허세를 왜 부모들한테 뭐 이런 허세를 부려요 지금? 야, 전총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허세가 습관이 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지금 나온 소식이 일부 혐의가 송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송치가 된 혐의는 이제 사기는 아니고 스토킹하고 또 아동학대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현희 씨 엄마 계속 찾아간 거 그리고 이제 남현희 씨 조카를 이렇게 위험한 물건으로 때린 거 이고요. 이 본류가 되는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파서에서 아직 수사 중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전청조 씨의 사기 입증은 그렇게 크게 쟁점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재벌 3세가 아니고 본인이 가진 게 없는데 그걸 사칭하면서 투자금 받았다 그러면 사기 입증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렇죠. 8년 전과도 있고 문제는 지금 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시지만은 남현희 씨의 공범 성립 여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슨 계좌 이용이라든지 이런 불리한 증거도 있는 반면에 또 그 이른바 세컨폰 거기에서 이렇게 뭐가 있느냐, 뭘 지었느냐. 그렇죠. 세컨폰에 어떤 대화가 남아 있고 남현 씨가 본인이 속았다고 한 게 이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따져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어제 한인타운을 방문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There's a little gift for you. Yeah, this is the kimchi. That's the tip, and this is the real pickle. That's the one. That's the one. Will you play my head? 외국인들은 매운 거 먹으면 머리가 막 터지는 거 설마 이게 농담인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분들 중에도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 매운 거 먹으면 머리에서 불난다, 땀난다 이런 문제 있으니까 약간 그런 식의 유머를 구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찰스 3세가 이제 11월 14일이면 75세 생일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렇게 대한민국 김치 협회장인 이하연 씨가 직접 김치를 담가서 이렇게 선물 잘 보시면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찰스 3세가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왜 귀한
선물할 때도 좀 싸니까 저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김치와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찰스 3세가 그렇게 매운 걸 좋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고춧가루의 절반 정도. 그리고 이제 김치는 특유의 향이 강하잖아요. 그렇지. 조금 줄이기 위해서 새우젓하고 마늘은 끓여서 넣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맛이 있을까는 조금 판단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여러 종류의 김치가 생일상에 올랐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윤 대통령하고 만나는 일정이 지금 알려지고 조금씩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김치 먹어봤더니 어떻더라. 한국인에게 김치는 의론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집에 가져가실 때 김치 냉장고에 넣는 그 통으로 안 주고 보자기로 이렇게 잘 국물 한 세 개 들고 갔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도 응원해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주말엔 좀 쉬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